안녕하세요. 거제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뱃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웃고 울고 했었던 한 명의 청취자인데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이따금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남의 일이라고 웃어 넘겼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웃지도 못하겠습니다. 저 참 못됐죠. 상상도 못해본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 더구나 남편은 50대 초반이고 솔직히 말해서 얼굴도 못났습니다. 머리도 홀딱 벗겨져서 솔직히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젊어서도 안 하던 짓을 왜 지금 와서 그런답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불행하게도 전 그 사실을 아주 늦게 알았네요. 이제 이혼을 한 지 3개월. 아직까지도 가슴 한쪽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리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남편이 2년인가 3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운동을 하고 싶다, 취미를 가지고 싶다 그러기 시작했었죠.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시간도 없고 해 뜨기 전에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하다 보면 늦은 저녁입니다. 파도가 높아 일을 못 나가더라도 그물 손질을 하는데 반나절이 훌쩍 가고요. 잡아온 생선이며 굴이며 해삼은 그날그날 손질도 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 취미라니.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수술하기 전에 너무 무섭더라. 디스크라는 게 또 터질 수도 있고 운동은 해야 한다.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오죽하면 남편이 그렇게 말할까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농사나 뱃일이나 힘들긴 해도 돈은 꽤 벌어요. 특히나 자기 땅이다 혹은 자기 집에 배가 하나 있다 하는 정도라면 더더욱이요. 저희는 작은 배가 있죠. 마련한 지 5년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산다 할 순 없지만 몇 년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랄까요. 어쨌든 그렇게 허락을 받은 남편이 선택한 건 바로 등산이었습니다. 거제도는 등산할 곳이 많아요. 북병산이라든가 노자산, 계룡산도 유명하고 경치가 좋은 편이죠.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번 그렇게 가고 말더니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3번, 4번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자기랑 등산이 잘 맞는 것 같다면서 늘 기분 좋게 나가기에 그 부분도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입던 목 늘어진 티셔츠에 가방 하나 메고 가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옷을 사고 등산 장비도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어느덧 신발, 모자, 선글라스, 옷, 바지는 물론이고 작은 물병이랑 나이프까지도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 시작했죠. 뭐 그것도 이해를 했어요. 혹시나 다치거나 조난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비싼 걸로 사는 게 좋다고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등산에 몸이 힘든지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아들이랑 딸이 월급 모아서 사다 준 안마의자에 들러붙어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하며 끙끙거리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평생을 뒹굴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뱃일이고 집안일이고 혼자서 다 하면서 친구 하나 못 만나러 가는 제 자신이 가여워서인지 화를 벌컥 냈죠. 이게 건강해지려는 거냐? 어떻게 가면 갈수록 산 송장 꼬라지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기를? 정 못하겠으면 등산하는 횟수를 줄이든가. 라고 제가 한 소리를 하니 그건 싫은지 슬쩍 일어나서 저를 도와 시장에 팔 생선 손질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깔짝깔짝 10분, 20분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또 한참을 나가서 안 들어오더군요. 저는 화를 꾹꾹 누르면서 기다렸는데 장작 1시간을 넘게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왔죠. 다시 돌아온 남편을 잡고 물어보니 우연히 등산 모임이란 거에 들어갔답니다.
남편이 우연히 발목을 삐끗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필 그게 모임의 일원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모임 인원은 4명 정도이고 여자가 1명이라 하더군요. 자기가 거기서는 막내라서 이것저것 할 게 많다며 입 아프게 줄줄 늘어놓으며 반쯤은 들떠있는데 저는 힘없이 웃고 말았죠. 여자가 있다는 말에 신경이 조금 쓰이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였기에 여기서처럼 눈치 없이 굴지 말고 거기선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제가 허락을 해준 거라고 여긴 걸까요? 고삐 풀린 놈처럼 빠릿빠릿한 게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전화만 오면 쌩하고 집 밖을 나가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몇 시간을 밖에 있는지 다리가 모기한테 뜯겨서 팅팅 부어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또 어느 날은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술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전화하면 살갑지는 않아도 계속 통화를 이어가던 남편은 제 전화를 바쁘다, 일이 있다, 지금 누구 좀 만난다면서 툭툭 끊어버리는 거였죠. 제가 적당히 하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하니까 그 뒤로는 등산 모임의 형님이 고깃집을 오픈했다, 아는 형이 상을 당했다며 이상한 이유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빼도 박도 못할 일이 생겼어요. 등산을 끝내고 들어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 11시가 다 되어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진한 갈색 머리로 염색하고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염색은 둘째치고 파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해보세요. 중앙에 남은 머리카락은 마음만 먹으면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가닥 붙어있고 옆머리만 좀 있는 상태에서 파마를 한 꼴이 얼마나 이상할지. 왜 있잖아요. 강아지 종류 중에 푸들이라고 있죠? 머리가 빠글빠글하고 귀랑 다리가 긴 작은 강아지요. 푸들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폭소를 터뜨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 다 늦은 저녁에 머리를 어디서 하고 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추궁을 했더니 실토하더라고요. 등산 모임에 하나 있는 그 여자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요즘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회원들이 단체로 가서 머리를 하고 왔다고. 그래, 요즘 시국에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남편이 연락도 안 하고 거기서 머리를 볶았을 생각을 하니 썩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격이 썩 온화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으리? 웃기고 연병났네. 당신 머리 꼬라지를 봐라. 그 모양을 해두고 시구? 아이고 누야. 입이 똥꼬에 달렸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시국이 아니라 정확히 실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처음에 팅팅 부른 컵라면 머리에 홀딱 뒤집어 쓰고 들어온 줄 알았다. 라고 다다다 쏘아 붙였습니다. 좀 화가 풀릴 것 같았는데 너무 찜찜해서 그날 밤에 몰래 남편 휴대폰까지 들여다봤죠. 그런데 별게 없더라고요. 다음날도 괘씸해서 남편한테 밥 해놓고 청소하라고 시키고는 친구를 만나러 확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 친구도 뱃일 때문에 바빠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도 미용실에 갔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죠. 요즘 흰머리가 수북하니 보기가 싫었는데 이참에 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늘 가던 단골 가게로 갔는데 마음도 답답하기도 하고 기분도 뒤숭숭해서 제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 이야기라면서 이번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죠. 그런데 미용실 원장님이 이야기를 다 꺼내기도 전에 등산이라는 단어만 듣고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뒤에 앉은 다른 아줌마들도 등산? 등산 모임이라고? 하면서 대묻고 반색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엔 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왜요? 등산이 뭐 안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들 동시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기에
전 너무 놀랐죠. 내 친구 남편도 등산 모임인가 뭔가 하다가 바람났대. 예? 바람이요? 특히 모임이면 유부녀고 유부남이고 바람 천국이라잖아. 그래서 절대로 남편 등산은 못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 에이,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인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지. 혼자 가는 건 괜찮지. 근데 모임이라는 게 사람이 모이는 거고 사건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지. 저번에 우리 남편도 등산 간다고 하니까 아예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그랬더니 며칠 가다가 안 가. 잘했네. 바람이 안 날 수가 없어. 산에 올라갈 때 서로 손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산에서 내려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야기 털어놓고 하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 나오고 서로 위해주다가 눈이 탁. 동네 사람들은 서로 맞다 하면서 깔깔거렸는데 제 귀에는 그런 소리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설마 그 대머리 푸들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찜찜했던 기분은 불쾌함으로 가득 찼죠. 아무래도 이거 조사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그 예감은 크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내용은 남편이 계룡산 정상 근처에서 암석에 발이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정상까지 올라가 구조해온다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죠. 저는 머리를 말다 말고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분명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정상 근처까지 갔다면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올라갔단 말이잖아요. 너무 서럽고 괘씸해서 눈물까지 났죠.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들어섰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쪽 발 전체와 목에 깁스를 한 상태이긴 했지만 허허 웃고 떠들고 낯선 여자와 병상에 앉아있더군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꽥 질렀죠. 야, 니 미쳤냐? 그러니 남편은 어버버하고 여자는 갑자기 툭 떨어져 서서는 당황하는 겁니다. 이게 더 기분이 나빴어요. 여자는 40대, 30대 후반? 그 정도의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쫙 달라붙은 옷을 입고 있더군요. 머리는 구불구불 치렁치렁 길고 화장은 어찌나 두껍게 했는지 가면인지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목에는 무슨 빨간 땡땡이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치렁치렁 뒤에 달린 나이프랑 물병도 같았습니다. 제가 노려보자 처음에는 눈을 슬쩍 피했는데 한 몇 초 뒤에는 저를 빤히 보는 겁니다. 이런 썩을. 저는 여기 목구멍 끝에서 달랑거리는 걸 꾹꾹 누르며 다른 모임 사람들은 어디 있어? 인사라도 드리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꼴로? 머리는 또 그게 뭐야? 다음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 앞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의미 없는 웃음을 여자에게 지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모임? 그런 거 없는데? 저랑 오빠랑 둘이 다니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는 거야, 이 빨간 땡땡이 년이. 하고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남편 새끼가 일을 쳤구나 싶었죠. 몸에 있는 피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바람 피냐? 남편은 제 물음에 아니? 하는데 남편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빨간 땡땡이 년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남편의 뺨을 갈겼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주인은 정전이 된 것처럼 조용해지더군요. 거기서 멈췄냐고요?
아닙니다. 전 주변에서 뭔가 던질 게 없는지 확인하고 제 신발을 벗어서 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끼어들어 말리자 눈으로 제압한 뒤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머리털도 한 움큼 뜯어줬습니다. 제가 거의 다 되었다 싶었을 때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말리더군요. 저는 제 옷을 툭툭 털고 소란 피어서 억수로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깊게 숙인 후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마저 남은 그루프를 빼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순간 눈물이 펑펑 났어요. 원장님은 어쩔 줄 몰라서 저를 머리 감는 작은 방에 앉혔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이 사실 나랑 내 남편 이야기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씩 웃으시더라고요. 애초에 미용실에서 안 좋은 이야기, 의심되는 이야기를 친구 일이라고 털어놓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이야기인 걸 알고 있다고요. 저는 그 여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키는 어느 정도고 머리 스타일은 어떠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근처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동네가 참 좁긴 좁나 봅니다. 원장님도 그 빨간 땡땡이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본 여자와 원장님이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그 여자를 표현하길 실력은 쥐뿔도 없는 게 미용사가 어찌 된 건지 의문이라고 했거든요. 컵라면 쏟은 남편의 머리를 보면 거의 100% 맞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원장님이 사진이 있을 거야. 기다려봐. 내가 생각하는 그 여자라면 내 밑에서 일한 적이 있어. 하면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미용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하다고 하자 원장님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원장님 밑에서 일했던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용사 수습 기간이 워낙 힘들고 돈도 별로 받지 못하다 보니 그 여자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죠. 무엇보다 실력이 없었답니다. 드라이나 기본적인 건 꾸미길 좋아해서 잘 했지만 커트를 못해서 골치가 아팠다고요. 시험도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다가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날 내 미용 가위가 없어졌어. 미용 가위요? 자기들은 잘 모를 거야. 보통 전문가들이 쓰는 미용 가위가 저렴한 것도 50만 원이 넘어. 그 당시에 내가 230만 원? 그 정도를 주고 샀으니까 맞춤 가위야. 내 영어 이름 앞글자도 새겨져 있는 가위지. KKS. 230만 원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비쌉니까? 어쨌든 난 그 여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따졌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나한테 욕을 하는데 참나 여기서 일할 때는 세상 얌전을 떨고 고상을 떨더니 지가 떨리더라. 진짜 얘랑 바람난 거면 네 남편도 참. 더 듣고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다 남편이 다르다고 하네요. 어릴 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2년 살다가 헤어지고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이가 있는 걸 숨기고 교제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원장님 밑에서 일할 때도 내 남자가 바뀌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원장님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딱 나쁘다 뭐다 할 건 없지만 남자 없이 못 사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 딱 그런 여자야. 라고 말하며 저더러 단단히 각오하라고 덧붙이시더군요. 생각이 채 정리도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불 꺼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화를 낼까 아니면 어쩔까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헤어지죠. 이러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럴게가 아니라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남편은 나랑 살았을 때는 숨이 막혔다는 둥, 병원에서 그 난리를 피워서 부끄러웠다는 둥, 바람을 피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주절주절 늘어났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혼하면 그년이랑 살려고? 그년이 그러자고 하든? 하고 물었어요. 한참을 입만 들썩이던 남편이 응 하고 대답하는데 머리에 번개가 치더군요. 일단 생각해본다며 방에 들어가서 그날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남편에겐 선택권은 없었는데 다리랑 목에 깁스를 한 상태로 절 붙잡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침부터 제가 미용실에 찾아갔는데도 그 여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리 전화라도 했겠죠. 울분이 터져서 씩씩거리는데 그 빨간 땡땡이 년은 저를 보면서 비웃더군요. 병원에서처럼 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무식하게. 구질구질 얼굴이며 옷은 이게 또 뭐야? 좀 꾸며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눈을 팔지. 니 지금 뭐라고 씨부리냐? 아줌마, 왜 못 들은 척 하세요? 다 들었으면서 너무 촌스럽다. 눈이 돌더군요. 그래서 저 미용실 집기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절 밀치고 했지만 저는 드라이도 거울에 던졌고 파편 때문에 손에서 피가 졸졸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진 그 여자를 끌어안고 무식하게 무슨 짓이야? 하며 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자신의 배를 양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을 향했어요. 그 모양 하나로 딱 알겠더군요. 임신이구나. 저는 이혼해주겠다고 서류 챙겨서 집에 오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문득 아직 결혼 안 한 딸과 첫째 아들이 마음에 탁 하고 걸렸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마음 떠난 남편 몸만 끌어안고 살고 싶지도 않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그게 자식들 교육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 같은 이유로 바람 피운 남편 참는 꼴을 자식들한테 보여준다는 건요. 나중에 제 자식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도 참고 살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참고 견뎠다며 자식들에게 불행한 대가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모가 되긴 싫었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식들을 불러내렸습니다. 저녁쯤 도착한 아들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내고 저는 이혼할 거라고 못 박았어요. 이미 다 큰 성인들이지만 제게 마냥 어린 자식들은 가만히 듣다가 괜찮아, 엄마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 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여기서 하나 더 아빠한테 위자료 소송하고 상대 여자한테도 청구해. 이혼을 할 거면 확실히 엄마 유리하게 해. 대충 귀찮다고 뭐 좋다고 그런 거 아냐. 이혼 생각이라면 시작도 하지 마. 하며 제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성격을 알기 때문이겠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뒤늦은 시간에 서류를 챙겨 들고 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냐? 정말 이혼할 거냐? 아빠가 뭘 잘했다고 이혼한다고 먼저 엄마한테 말하냐? 그 여자가 임신한 게 확실하냐? 이런 대화가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평소에 말수도 적은 딸아이가 아빠, 더러워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딸의 뺨을 냅다 때리더군요. 놀란 딸의 눈이 커지고 아들도 아빠 좀! 하고 소리를 꽥 지르는데 제가 남편의 얼굴을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몇 대 더 팰까 했는데 자식들은 제 등에 붙어서 저를 잡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때려? 나도 한 번 안 때린 내 딸내미를! 미쳤어?
하고 저는 울분을 담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 딸이기도 하다. 딸내미가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 뭐? 아빠한테 더러워? 이게 미쳤나? 하며 일어나서 딸 손목을 잡으려고 했죠. 저는 다시 달려들려고 했는데 딸이 가만히 있으라는 듯이 손을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빠의 손을 잡고는 아빠,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 그 여자 선택했으면 우릴 안 보고 살 각오도 했어야지. 라고 말한 뒤에 잡은 손을 던지듯이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신이 때린 건 갑자기 욱해서 그런 거라며 핑계를 댔지만 소용없었어요. 딸아이는 막내였지만 대체로 감정 기복이 심한 저희 집안에서 유별나게 이성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엄마인 제가 봐도 한 번씩 정이 떨어질 정도로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칼같이 잘라내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 성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 다 잃은 표정을 감추지도 못하고 드러내고 있었겠죠. 오히려 아들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러지 말라고 사과하라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가겠다면서 자리를 뜨더군요. 남편이 계속 딸아이를 잡았지만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리고는 천천히 신발을 신고 구두굽을 딱딱하고 튕긴 뒤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재혼한다고 해도 찬성이야. 근데 어디서 이상한 놈 주워오면 엄마도 난 안 볼 거야. 그리고 이런 꼴 보고 혹여나 다시 합친다느니 그런 소리 해봐. 다시 올 때까지 서류 정리 잘해놔. 안녕. 정말 칼 같은 딸의 태도에 제 딸이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들은 한참을 더 있다가 한숨만 푹푹 쉬다 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 집으로 배고프다며 들어온 겁니다. 미친. 그래서 당장 내쫓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 열쇠를 바꾸고 텅 빈 집에 들어왔는데 참 서럽고 슬프더라고요. 이혼이 슬픈 게 아니라 제 평생의 결혼 생활이 허망하고 공허해졌죠.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고상하지 못하다, 촌스럽다, 여자로 보이겠냐. 그 빨간 땡땡이가 툭툭 내뱉은 말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빼려고 하면 할수록 제 속을 파고들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저는 염색을 해도 툭툭 붉어져 나오는 흰머리가 정수리에 그득하고 땡볕에 그을려서 까맣고 여기저기 기미가 피어있고 포도 넝쿨처럼 주름도 많았습니다. 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니까 축축 늘어지는 얼굴 가죽, 헐어서 보풀이 가득한 옷에서는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났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깜깜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집와서 함께 뱃일을 시작했고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밤새 제가 저축한 통장을 정리했고 결과를 내렸습니다.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고 배는 임대를 주고 하면 평생 돈 걱정은 없이 살다가 죽을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일을 멈추면 아프다던데 전 오히려 활기가 넘치더군요. 밤을 꼬박 새우고도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빨간 땡땡이가 하는 그곳 말고요. 원장님은 저를 보고 놀라셨죠.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원장님의 손에 가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원장님은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셨는데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바로 그 가위가 KKS라는 영어 앞글자만 딴 가위였죠. 그 미용실을 뒤집으면서도 눈에 들어와서 제가 슬쩍 챙겨놨던 겁니다. 계속 고맙다고 하는 원장님께 전 앞뒤 사정을 설명하고 이혼해주기로 했다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원장님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고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부과며 관리실이며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 하시더군요. 막상 큰 돈이 나가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도 변하기로 했고 저 자신에게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딸아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런 촌에서 하지 말고 올라와. 여기서 치료 좀 받고 쉬다가 가든가.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꾸도 못했는데 이미 기차표를 끊어서 저는 얼결에 서울이란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 무뚝뚝하기만 한 딸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 사는 것도 도와주고 제 치료에도 같이 가주고 회사 일로도 바쁠 텐데 틈만 나면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함께 있어줬죠. 치료는 생각보다 아프기도 했고 자주 할 순 없어서 거의 2달 가까이 거기 있었어요. 자세히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주사도 맞았고 주름을 펴주는 시술도 했고 기미를 제거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뻐지는 건 고통이더군요. 그 뒤에 바르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딸아이가 제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는 옷 하나 벗지 못해 끙끙해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젠 제가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이상한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들도 주말에는 몇 번 저를 보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상한 곳에 돈을 쓰고 차림새도 바뀌고 그러니 혹시나 싶은지 입을 열었다가 닫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는 것 같았네요. 그 모습을 보더니 딸이 엄마도 엄마 이전에 여자거든. 오빠 자꾸 한숨 푹푹 쉴 거면 부산으로 내려가라. 하고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아들의 말로는 아빠한테서 계속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와서 미칠 것 같다고요. 차단하라는 딸의 말에 아들이 저번에는 아빠가 술을 먹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아프대. 병원에 갔는데 뭐가 안 좋다고 하면서 라고 대답하더군요. 종합검진은 몇 번 같이 갔지만 신장이 안 좋아서 식단만 주의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다른 뭔가가 있나? 아니면 거짓말로 자식들이랑 화해라도 하고 싶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 생각하지 않고 전 다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집 앞에 낯설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군요. 설마 했지만 남편이었습니다. 깁스는 언제 풀었는지 멀쩡하게 두 다리로 서 있었죠. 근데 웃기게도 저를 보고도 절 알아보지 못했는지 고개를 돌렸다가 휙 하고 다시 돌아보더라고요. 어버버 하는데 제가 누구신데 우리 집 앞에 계세요? 하고 톡 쏘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당신도 꾸미니까 뭐 제법 괜찮긴 하네. 네 보여주려고 꾸민 거 아니거든? 그러면 당신 설마 남자 생겼어? 남자 생겨서 돈질하라고 다니는 거야? 관심 좀 끄세요. 남이 뭘 하든. 남편이 뒤에서 막 부르는데 통쾌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저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꽃을 사들고 오질 않나 편지를 쓰질 않나 정말 짜증이 치솟더라고요. 딸에게 말을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재결합하는 건 안 된다고 다시 못을 박더군요. 저도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짝 마른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불쌍해 보인다 뿐이지 그 이상의 다른 감정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원장님이 소개해준 관리실에서 관리도 소소하게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왜 저에게 아빠가 나한테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아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는데 다리에서 힘이 탁 풀리더군요. 그리고 그간 찾아오고 귀찮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한 모든 것들이 이식을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부모는 자식들이 이식을 해준다고 해도 싫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람나서 이혼까지 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와 신장을 내놓으라뇨. 이 미친 영감탱이가. 성격 같아서는 가서 남은 머리털 모두를 싹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이를 갈면서 남편이 다시 찾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또 집 앞을 서성거리기에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밥도 해주고 평소에 좋아하던 된장찌개까지 끓여주었죠. 먹는 꼴을 보니 하루 이틀 굶은 것 같지가 않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식사를 막 하다 말고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코웃음을 터뜨리면서 꼴 좋다 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묻지도 않은 말을 줄줄 늘어놨습니다. 그 여자의 씀씀이가 너무 커서 감당이 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위자료로 집이랑 배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부턴 밥도 차려주지 않아 계속 시켜 먹거나 사 먹었으며 자신을 구박했다는 말까지. 점점 이야기를 할수록 가관이더군요. 그 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부인에게 현초 욕을 하는 걸 듣고 있자니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내가 미안하다. 내일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하더군요. 가증스러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3번 정도 머리털을 잡아서 된장찌개에 얼굴을 쳐 박아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생각해볼게 하는 거 봐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참 잘하더라고요. 이따금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꽃 구경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 했어요. 그때마다 마치 제가 손을 못 쓰는 사람처럼 차 문도 열어주고 닫아주고 매너가 너무 좋아서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 매번 외식하면 돼지고기 뼈 해장국 같이 남편은 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었는데 어쩐 일로 제가 좋아하고 남편은 먹지도 못하는 악어찜 같은 매운 음식도 같이 먹어주었죠. 그리고 입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생선도 발라줬습니다. 제가 물 하기도 전에 물을 따라주고요. 입맛이 없다고 하면 바로 다른 걸 시켜주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죽하면 이럴까 하고 마음이 약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울려 다니다가도 전화만 울리면 귀찮다는 듯이 받아서 나 바빠.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고 끊는 모습을 보면 그런 가여운 생각이 싹 달아났네요. 그 여자랑 바람 피울 때 이런 식으로 내 전화를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의 그 귀찮은 표정이 제 가슴속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어요. 제가 왜 참았냐고요? 미련이 남은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창창한 내 아들 간떼 가려는 놈이나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 쓰고 있는 빨간 땡땡이 년이나 둘 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저희 집에 그 여자가 들이닥치더군요.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여자의 배는 생각보다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살도 좀 찌고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죠. 야, 진짜 너야? 네가 우리 남편 꼬드겼어? 어이가 없어서
전처랑 바람을 펴? 저는 그때 그 여자처럼 픽 웃어줬네요. 이날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속이 뒤집히는데도 참은 거니까 말입니다. 저는 예전 그 여자의 대사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설마 막 촌스럽게 때리고 그러려는 건 아니죠? 무식하게. 어우, 구질구질 얼굴이며 옷은 또 이게 뭐야? 살은 왜 이렇게? 좀 꾸며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눈을 팔지? 야, 너 미쳤어? 돈까지 다 해먹고 이혼해주는 척 하더니 뒤에서 왜 수작질이야, 수작질이? 나 이 사람 아이도 가졌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휴, 귀 아파. 하고 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와 그 여자 사이를 딱 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내가 오해라고 했지? 그만하지 못해?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남편의 바로 뒤에서 여자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그대로 그 여자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여자를 떼어내곤 저에게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이러는데 그 가증스러운 목적이 아니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탁탁 옷을 털고 일어나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난 이제 이런 짓은 지겨워서 못하겠다.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둘? 이 여자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 보세요, 전 남편 씨. 저랑 그쪽은 이미 남이고요. 이미 그전부터 신장 안 좋다고 건강식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넌 이미 여기저기 술 퍼먹고 다니신 거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식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식 얘기 나오자마자 살날이 창창한 아들한테 뭐? 신장기증? 개소리 작작 하시고요. 니네 둘이 앞으로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동네 온갖 산은 다 타고 다니시고요. 그러고 사세요, 네? 여자는 소리치고 울면서 아이처럼 발을 굴렸고 전 남편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를 위협하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집에서 겨우 내쫓았습니다. 내내 가슴속에 커다란 돌멩이를 올린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네요. 제 딸도 이야기를 듣고는 무모하지만 나쁘지 않은 복수라고 칭찬도 했고요. 소심하다면 소심한 복수였지만 저는 그게 평생 그 인간들 머릿속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를 얻으려면 다른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꼭 알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요.